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26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시진핑, 일본은 위험하다 부추긴 말로 중국인 관광객 대거 몰려든 한국서 반중감정 폭발한 이유. 7월 25일 프레지던트 온라인 아오바 야마토 편집자가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중국 여행 자제를 호소하면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인바운드 여행자들의 신용카드 소비액은 월간 기록을 갱신하며 한국 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는 반중 시위가 확대되면서 관광객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과열되는 한중 마찰의 실태를 해외 미디어가 보도도 하고 있다. 일본 가면 부모가 걱정한다. 그런데 러시아처럼 비자가 필요 없는 한국에도 중국 손님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맞아들이는 한국 국민의 감정은 곱지 않는 듯하다. 여행지 선택의 결정적인 수단은 안전이었다.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가까운 한국은 일본 여행의 대체지로 인기가 높다. 중국인의 소비액은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유입되는 중국 화폐의 급증으로 한국이 윤택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여행테크 대기업 야놀자의 싱크탱크 야놀자 리서치는 2026년에 중국인 방한자 수를 700만 명 이상, 전년 대비 15% 증가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환영받는 반면 한국 국민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중국 돈이 한국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한편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는 쇄도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항의 운동이 퍼지고 있었다. 운동의 발단은 지난해 6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명동 제1차 항의 집회다. 대만 영자 일간지 타이페이 타임스가 현장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CCP 아웃, 중국 공산당은 나가라, 한국은 한국인의 것, 참가자 대부분은 학생이었다. 멸공이라고 한자를 쓴 모자를 쓰고 천멸중공,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킨다 이라고 쓴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과격한 주장도 눈에 띈다. 학생들이 운동에 앞장서는 이유에 한국 특유의 세대의식이 있다. 많은 나라에서 고령층일수록 중국에 부정적이지만 미국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가 2020년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젊은 층이 고령층보다 부정적이었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다. 왕궁에서 일어난 배설소동, 반중 시위는 차별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반면 부정적인 심정에는 일정한 이유가 있는 듯하다. 한국 각지에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매너 위반이 잇따랐고 그때마다 SNS에서 불똥이 튀었다. 중국 유학생은 100% 간첩. 이런 사건이 SNS에 오를 때마다 한국 각지에서 중국인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거세졌다. 한국의 주요 도시를 거닐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다.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스파이 중국인으로 몰려들고 있다. 범죄를 반입하고 있다고 쓰인 현수막이다. 반중감정 고조 3가지 요인. 한국 사회의 대중감정은 뿌리가 깊어 타이페이 타임스가 꼽은 반중감정의 주요인은 3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우선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매너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국적 주민의 부동산 구입에 따른 집가 상승과 세 번째, 단기 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 이용 등 제도적 갈등. 게다가 2017년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군사적 압력이다. 이런 것까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 세 점과는 별개로 대립은 역사 문화의 영역에도 이른다. 이 방송은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같은 한반도 고대 왕국을
자국 역사에 편입하라고 시도한 곳이 한국 반감의 근저에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이런 행위는 동북공정으로 불린다. 황해에 나타난 의물의 철구조물. 해상에서도 양국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다. 정책 싱크탱크인 전미아시아연구국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황해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국 측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11억 달러, 약 1780억 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반중 시위를 공식 비난했다. 11월 11일에 가기에서는 반중의 현수막을 천박하고 부끄럽다고 비판. 여기에 제 견해를 집어넣습니다. 인신공격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이재명의 발언이 문제다.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일주일 뒤인 11월 18일에는 행정안전부가 20쪽짜리 지침을 공표해 정치적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정했다. 중국 비판해온 대통령의 번이 일본식 한자네요. 뒤집어 버리는 거 뭐 이런 뜻이죠. 중국은 일본행 막을 수 있었는데 중국 정부는 방일 자제 요청에 따라 자국민을 한국으로 보내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고조되는 반중 감정까지 제어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대신 한국을 택한 중국 관광객들은 여행지에서 증오의 화살을 맞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반중의 원인보다도 친중의 원인이 더 문제일 것이다. 노태우 정권과 한중 외교협정으로 CCP는 30년 이상 통일전선 전략전술로 정치와 경제계의 친중인들을 양성해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는 2조 500년 중국 4대 중의 기득권을 가졌던 이씨 왕가와 양반 세력들의 후손들이 역시 친중적일 것이다. 또 호남 평야의 그 대치주들이 아마 또 그렇지 않겠냐. 그 출신들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호남은 아무래도 친중적인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형으로 나타난 것보다도 MZ세대는 어떠한 이해경로가 없으므로 반중 집회는 기득권 친중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근본 원인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충분조건 논리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만약에 중국 관광객 민폐와 부동산 고가 취득 그리고 건강보험 악용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청년세대 반중 집회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중 사대주의 기득권 세력들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근본 원인을 가정을 해보면은 이것이 이 원인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난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의 실체들을 국내에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뭐 많이 나와 있는 것은 해외 경찰서 이런 거가 있죠. 그리고 친중 발언하는 정치인과 그 다음에 경제인들 중국이 뭐 무서운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친중적이 되는 거죠. 중국을 통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색계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갈등 대립도로 그려보면은 필요조건 논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는 반드시 신흥 세력에게 기회가 있어야 한다. 신흥 세력 기회가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우리는 반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좀 생각하기로 하죠. 대한민국을 위하여는 반드시 기득권 세력이 유지를 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친중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현재 반중 세력과 친중 세력 간의
우리 대립 갈등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친중 친미하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있죠. 이거를 저는 양다리론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솝 우화의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박쥐가 되지 않으려면은 실은 이기는 쪽에 붙어라,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의 그 테마는 또 취지는 반중 친미가 되겠습니다. 안보정책 강화하는 일본, 핵 억지, 군사정보 동시 재편. 김상희 머니투데이 7월 26일. 일본이 안보정책 전반을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오랫동안 금기시해온 핵무기 반입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방위력 강화와 국가정보체계 개편까지 동시에 추진 중이다. 60년 지켜온 비핵 3원칙 재검토. 비핵 3원칙은 1967년 12월 사또 에이사코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제시한 거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도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약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북한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미국 본토에 배치된 핵무기에 의존하는 기존 억지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정이나 핵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핵무기 반입금지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203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해상 발사형 핵순항 미사일 SLCMN이 거론된다. 이 사진은 다카이지 사나의 일본 총리가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던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 NSS, 국가방위 전략 NDS, 방위력 정비계획 DBP로 구성되는 일본 안보정책의 최상위 지침이다. 정보활동 컨트롤타워 출범, 일본 체제 개편은 일본의 군사 전략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기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는 일본 내 부 방위 정책의 조정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질서 전반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냐? 이런 것도 좀 추가 취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보원, 국가정보원으로 바꾼 거, 그 색깔도 참 이상하게 변형이 되었고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일본은 그 군인 자위대가 국군으로 일본 국군으로 변할 예정인데 우리는 상군상원학교를 통합한다는 이상한 것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제301조 관세 일단 한숨 돌린 산업계 과잉생산이 진짜 변수. 어저께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안을 박지은, 최란 세 기자가 붙어서 아이뉴스 24에 보도를 했습니다. 232조 대상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301조 관세 제외, 직접 타격 제한정, 가전 등 B232조 품목은 관세 부담 확대 가능성, 수출 원가 상승 우려, 과잉 생산 301조 조사에 한국 주력 산업 대거 포함, 추가 관세 변수로. 국내 산업계가 더 주목하는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과잉 생산 관련 301조 조사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철강, 자동차, 전자, 배터리, 조선, 반도체, 기계 등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해외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생산 능력 과잉이 미국 제조 기반을 약화시키고 미국 내 생산 기반 재건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강제노동 300일조와 과잉생산 300일조 관세를 합산한 부담이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에서 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제가 그려볼 수도 있는 건데요. 구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과잉 생산의 진짜 근본 원인은 원가 회계 때문입니다. 미국이 과잉 생산 여부 조사하기 전에 원가 회계를 스루풋 회계로 자신부터 변경하고 수출국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변하지 않으면서 과잉 생산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우리는 중학교 쉬운 산수를 이 산수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매출원가라는 것은 기초재고 더하기 제조원가 빼기 기말재고입니다. 따라서 기말재고가 왕창 늘어나면은 매출원가가 내려가는 로직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스루풋 회계에 있다고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원가 회계를 버리고 스루풋 회계로 가자는 그런 콘텐츠로 계속 기업체 분석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죠. 드디어 제가 얘기하는 과잉 생산, 이것이 근본 원인에는 원가 회계가 있다는 점을 미국 애들이 눈치를, 스루풋 회계가 미국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급들을 안 해요. 세계 최대 발사체 스타쉽 13차 시험 발사 성공, 첫 위성 배치. 2026년 7월 25일 경향신문 이정호. 스타리크 용도위성 20기 사출. 엔진 재점화 시험도 정상 수행. 24일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쉽이 13번째 시험 발사되고 있다. 엄청 투박하고 진짜 무슨 무섭게 생긴 그런 로켓가 쏘아 올려지네요. 스타쉽은 인류가 개발한 발사체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하다. 동체 길이가 124m, 엔진 추력은 8,240톤에 이른다. 이는 100명을 한꺼번에 태우거나 대형 위성 수십 기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 이번 스타쉽은 발사장을 이륙한 지 약 2분 20초 만에 1단 로켓 슈퍼헤비를 분리했다. 그 뒤 슈퍼헤비는 자동차가 후진하듯 공중에서 서서히 고도를 낮춰 발사장 근처 멕시코만에 착수했다. 발사 약 6분 50초 만의 일이었다. 이날 스페이스X는 우주 공간에서 스타쉽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는 시험도 성공했다. 이 시험은 2024년 6차 발사와 지난해 10차, 11차 발사 때에는 성공했지만 지난 5월 12차 발사 때는 기계 고장으로 정상 수행되지 못했다. 엔진을 재점화하는 기술은 우주에서 궤도를 변경하는 등 기동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 대체 불가한 AI 공급만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 제가 가로 열고 셀프 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김도연 샌프란시스코, 김성훈 머니투데이 7월 25일.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한국 가장 든든한 AI 파트너가 될 것.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 한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AI를 산업 현장과 공공 서비스, 국민의 일상 전반에 가장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AI 신뢰성을 높이고 다시 산업 생산력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AI 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6월 한국에서 4,700조 규모의 AI 프로젝트 투자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가치 합계 2경 원에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AI 투자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부드럽게
두텁게 보장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것은 우리를 AI 기본 사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AI 감시 사회 아니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AI 제조업에 국한해서 얘기한다면은 전업종에 우리가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AI를 학습시키는데 가장 지금 현재 최적화된 나라다. 일본도 우리보다 뒤떨어진 그런 업종이 있죠. 반도체 지금 따라오려고 노력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여러 그 제조 분야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제조 분야만 생각해서 얘기한다면은 한국이 가장 모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은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가지고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셀프 선언이라고 보고 셀프 대출과 비유가 됩니다. 외신 보도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AI를 외신 보도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외신들도 전면에 띄웠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LA 옆에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자화자찬 셀프 선언 그런 거를 누가 흥미롭게 취재를 해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들만 뭐 들이다 보도를 내고 있는 거죠. 이 대통령 이후에 LNG 수출 면제에 국민경제 큰 도움 반가운 소식. 신문기 뉴스 1에서 7월 25일. EU 사할린산 LNG 한일 수출 2028년 3월까지 면제 결정. 6월 EU 정상회의 때 당부 앞으로도 국익 민생에 최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4일 및 현지 시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할 경우 2028년 3월까지 EU 제재가 면제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EU 정상들과의 회담 때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렸다며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찬양 일색이네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일본은 이미 사할린산 LNG를 수입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U 제재 이런 거 안 하고 들여왔어요. 이후의 결정은 미군의 유럽 철군과 정치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유럽 나토 안보가 불안해지니까 러시아한테도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거지. 한국이 뭐 이뻐가지고 러시아산 그 사할린산 LNG를 뭐 유예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오히려 나토가 EU가 러시아한테 유화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은 중동 거를 가져가는 거로 그 몰빵을 해야 될 거고 일본과 대만 또 한국 우선 미국이 속으로 원하는 것은 야 미국 거 세일가스하고 세일석유를 사라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은 러시아 것도 조금 들어오는 거는 미국이 눈 감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 눈 감았는데 한국은
저는 눈 감아줄 것 같지가 않아요. 뭐가 이쁜 짓을 미국에 한테 이쁜 짓을 했어야 뭘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에, 아마 이 사할린 LNG 수입은 미국과 한국의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로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자 도박꾼 카지노서 빼내기 어렵다. 영외신 경고. 김수빈 인턴 기자가 뉴시스에서 7월 25일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한국 증시와 개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를 지적하며 카지노와 같다고 평가했다. 저도 똑같이 도박장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여러 번 저도 했죠. 지난 23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과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다며 코스피 지수는 2025년 초 거의 3배로 뛰었지만 지난 6월 이후 약 25%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를 충동적 도박꾼에 빗대며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투기적 거래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놀라울 정도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개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과 레버리지 ETF로 인한 변동성 확대를 지적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에 약 100억 달러, 약 14조 6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하여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추가로 매수하고 내리면 매도하는 리밸런싱 과정을 거친다. 매체는 이러한 구조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주가 급등락까지 증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하나의 종목만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가장 위험한 상품으로 지목했다.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을 카지노 밖으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닥에 들어놓어 반대할 걸 그랬어요라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금융당국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실은 금융당국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데인데 자기네들이 그런 상품을 만들어낸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누가 만들었겠느냐? 뻔한 거. 주가 올리려고 부동산에 들어간 돈을 주가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도박판이 돼버렸고 부동산은 그래도 또 안 꺼지고 월세까지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없어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왕창 쓰는데 그러면 월세도 오르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월세 오르죠. 그러니까 또 생활물가가 오르죠. 뭘 성공했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집값 못 잡고 민심 돌아서자 정부 결국 보유세 청구서 꺼냈다. 오유진 신화저널 7월 26일 세제 대출 공급 3중 딜레마 규제 장벽에 갇힌 부동산 정상화 초고가 1주택 다주택 정조준 전월세 전가 대출 절벽에 내 집 마련 빨간불 한때 50%를 넘었던 부동산 정책 긍정적 평가는 넉 달 만에 20%대로 주저앉았다. 정부는 직접 민심을 듣겠다며 토론을 열었지만 현장에서 드러난 결론은 결국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강화, 공급 대책 부재라는 세 갈래 딜레마였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두고 편법 거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심은 싸늘해졌다. 똘똘한 한 채 겨냥 초고가 1주택 세금 낼까? 180분 토론에 이끈 이재명 대통령의 말. 부동산 정책은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큰 권한을 맡긴 것은 그런 결단을 하라는 뜻. 억지로 집값 낮추겠다는 것 아니다.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조정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겠나.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절먹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가 않다.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육군 상관학교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겠다라고 하는 작자들이죠. 예상 세제 개편안 개요. 과세 기준 주택수, 주택 가액으로 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60% 상향 조정. 세율, 일반 세율, 중과세율 일괄 상향.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 증가. 초고택 주택 시가 30억에서 50억 세율 상향. 1주택 세액공제 현행 최대 80% 축소.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 장기보육 특별공제 개편, 보유공제 축소,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아니 이것은 하면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많이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안들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정부가 토론회는 형식적인 거 끌고 가겠다는 거는 그대로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AI 공산주의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스 반 리우엔 텔레그라피 7월 25일.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아 미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2년 끝나갈 무렵 오픈 AI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모델인 챗 GPT를 출시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경쟁 초강대국에 대한 칩 수출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22년 초 중국 기술기업 딥시크는 오픈소스 AI 모델 R1을 출시하고 중국 기술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얼마나 빨리 접근하고 있는지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GI는 미국의 리더 클로드 오퍼스 4.8에 크게 못 미치는 AI 모델인 GLM 5.1을 출시했습니다. 지난주 출시된 문샷의 키미 K3는 절반 가격으로 격차를 더욱 좁힌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에게 이것은 문명화된 일입니다. 그들의 미래 번영과 세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위태롭습니다. 영국과 유럽은 분열될 것입니다. AI 공산주의 대 미국 통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오픈소스를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친구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하이에 본부를 둔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미 39개국이 가입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리부트. 향후 3, 4년 내에 약 2조 중국 위안, 약 2,200억 파운드의 국가 주도 투자가 이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 AI 자급자족은 단순히 보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체된 중국 경제에는 시급히 새로운 다리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딥시크나 문샷과 같은 기업의 돈을 영업수익을 내기보다는 우선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뉴스를 냈네요. 신보수선언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거창하게 글로벌 금융자원 대응.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